근데 뒤늦게 막 바쁘셔가지고 일만 하신던 분들이 뒤늦게 지금 따라 붙어가지고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은 적정한 가격이 된 것은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이나 좀 이런 데들은 조정이 많이 된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서울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줘야지만 갑니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돈 버는 시대는 일단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일본처럼 부동산이 활활 불타오르던 그 끝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한문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부의 대출 정책 금리로 인해서 상반기는 상승, 하반기는 하락의 어떤 시장으로 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를 할 때 그냥 금리만 보실 게 아니라 그 한은 총재가 얘기할 때 요약문을 발표합니다. 기자회견문에서. 그리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받죠. 발표문을 보시면 처음에 금리 인하할 때 워딩과 두 번째 워딩을 연결해 보시면 키워드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대부분 전문가들이 두 번째 금리 인하는 한번 했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하고 금리 차가 나니까 좀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인하라는 표현으로 나왔죠. 근데 거기 워딩에 나옵니다. 처음에 인하를 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고, 뒤에 달린 말은 그래서 인하하는데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발표할 때 뭘 했냐면은 앞에 전제가 뭐였냐면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취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라는 의미는 뭐예요? 정부가 어떤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하는 총재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밝힌 거를 보도상으로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못했지만 이제 조금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이라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과잉되거나 버블이나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축의 개념을 가지고 거시 건전성 강화잖아요. 전체적인 경제 펀더멘탈의 안정성을 위해서 적정한 부채, 건강한 부채라는 모토하에 이미 바젤3 국제결제은행의 기가 있죠. 거기서 이미 2012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시 건전성 강화의 어떤 매뉴얼을 5개 발표를 했고, 한국에서는 2015년도에 그걸 맞춰서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 매뉴얼을 만듭니다. 매뉴얼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 금융기관의 유동성 긴축 건전성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유동성을 늘리거나 부채비를 높이지 않는 거고, 두 번째가 가계에 있는 LTV나 DSR 있죠. 이거를 갖다가 건전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화. 그러니까 거시 건전성 강화라는 표현이 들어왔었거든요. 강화 대책을 밝혀. 정부가 밝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재부에 한은 총재 역사로 처음 갔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미팅홀에서, 기재부 안에 미팅홀이 있어요. 거기서 두 분이 만난 게 아니라 한은의 직원들이 한 50분 정도, 또 기재부 직원들이 50분 나와서 거기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를 열어서 제목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이에요. 그런 대화도 많이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겠죠. 간부들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금리 인하한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더 확산될 걸 미리 예방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낮췄다 그랬죠. 그럼 뭐냐면 투트랙입니다. 투트랙이면 한 가지가 있고 2가지가 있잖아요. 금리 인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거시 건전성 강화니까
가계부채는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투트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대출금리가 올랐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질문하신 2번 연속 인하를 할 수 있던 요인은 뭐냐? 경제가 너무 취약해지기 전에 좀 막기 위해서 이미 경제 펀더멘탈이 많이 약해진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릴 수밖에 없었고, 안 내리면 뭐 부도나 연쇄 뭐 폐업이 많아지니까 경제에 타격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또 부동산이 또 여러분이 아시는 투기붐이 일어서 잘못될까 봐 강력하게 DSL이나 뭐 은행의 심사 과정을 강화시키는 금감원의 협조, 기재부의 협조 이런 것들로 앞으로 정책을 가야겠다라는 한은과 기재부의 합의하에 진행이 됐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금리가 쉽게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주택 분야에 대해서 한 2주 전부터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2000년도, 2001년도 기준하고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지만 M2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런 거죠. 사과 2개가 있는데 통화량이 100원이 있어요. 그럼 사과값이 얼마야? 하나에 50원이잖아요. 통화량이 풀려가지고 200원이 됐어요. M2가. 그럼 하나 가격이 얼마예요? 평균 100원이 되잖아요. 200원이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M2에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가는 건 맞아요. 당연하죠.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돈을 풀어서. 그러면 M2가 늘어난 만큼 지금 사과의 예처럼 똑같은 비율로 간 것은 정상이죠.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GDP의 증가, 한 23년 동안 GDP의 증가 비율, 또 가계부채 증가 비율 이런 걸 다 크로스 체크해 봤고, 요점은 M2 대비 주택시가총액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뭐 주택시가총액으로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부동산은 한 600%, 700% 가까이 올랐고요. M2는 한, 제가 계산한 수치로는 어떻게 나냐면 전국 기준으로 30% 초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사과값이 그럼 100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130원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그럼 그건 뭐예요? 100% 버블이죠. 대출로 쌓아 올린.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 말씀하신 논리는 계산도 안 하고 막연하게 던진 논리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경제가 사실 대학 공부하고 나서 사회 나오면 경제가 여러 가지 뭐 복잡하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키워드를 찾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뭐 저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 키워드 중에 M2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해본 겁니다. 해본 결과 계산은 이렇게 나왔고,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또 근데 제가 베이스는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더 축소될 수도 있어요.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차대조표상의 주택가격의 시가총액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공시가격하고 시세하고 차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논리는 제가 계산한 것을 보여주시면 믿겠지만 전혀 근거 없다. 원칙론으로 맞지만 실제 상황은 오버슈팅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국은 좀 낮고요. 수도권도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요. 12월 지금 보름 정도 지났는데 탄핵 사태에도 뭐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예년에 뭐 2020년, 21년 때 혹자들은 뭐 비수기라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때 뭐 거래량 폭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거나 시장이 좋으면 폭발합니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근데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일단 유효 수요가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올해 거래량이 7월 달, 8월 달에 피크 찍었거든요. 8,000대, 뭐 7,000대 이렇게. 그 9월, 10월 들어오면서 3,000대, 뭐 2,700대로 빠지고 있고, 아마 10월 달 거래도 이제 11월 끝났으니까 2,700, 3,120인가 이렇게 나왔고요. 11월 거래도 아마 지금 2,700이니까 12월, 15일이니까 한 3,000 초반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월은 또 더 지금 빠졌습니다. 12월은 보름 지났는데 267건인가 그렇거든요, 서울이. 그러면 평균 6,000건에 대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에요. 물론 탄핵 여파도 좀 있죠. 이 추세는 탄핵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면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내년에 물론 55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정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과연 그 55조를 푸는 게 이 비싼 집값을 또 풀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이자로 싼 이자라는 어떤 사탕 발림에 집값을 유지한다?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증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금도 대출을 하거든요. 심사만 좀 강화했지.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대부분들이 뭐 전세 포비아 때문에 잠시 6, 7, 8월에 언론들에서 전세 포비아를 부각시키면서 아파트를 좀 몰리는 어떤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들 마무리 단계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내년에 또 돈을 풀었을 때 거래량이 올해처럼 안 받쳐준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 실효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거래량이 2,000대 이하면은 사실 전쟁 수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게 1,000 이하면 진짜 전쟁 수준이고 2,000대 이하도 전쟁 수준인데 3,000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평균 거래량의 반토막 수준인데 지금 생애 최초나 이런 거 금리 낮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유효수가 거의 고갈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앞으로 어쩌면 중기간 한 2, 3년, 3, 4년 시장이 약간 횡보할 수 있다는 신호의 어떤 선행 지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데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영끌 때뭐 15,000, 13,000 막 찍었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그거랑 비교하면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가 마이너스 0.0인데 마이너스 0.0이면 10억짜리면 200만 원이거든요. 이 지표의 어떤 신뢰성에서 흐름만 여러분들한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이제서야 나타난 거죠. 제가 볼 때 실제로 서울 25개구 중에 한 16개구는 계속 하락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표가 안 떴어요. 그래서 하락의 시작 신호가 아니라요. 이미 하락이 됐었는데 이제서야 마지못해 발표된 데이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새 포털들이 좋은 게 많아요. 직전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하는 포털도 있고 보시면은 구마다 다 틀립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70%가 하락이었는데도 계속 플러스가 뜨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막 좀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이저 언론은 이제 믿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별로 데이터들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주가 부탁을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맞춘 기사들이 나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성향이기 때문에 뭐 오죽하면 언론사들이 다 유튜브를 다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언론 메이저의 큰 흐름은 체크하시고 유튜브의 팩트 위주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메이저 언론사들은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주예요. 근데 유튜버들은 누구예요? 구독자예요. 시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답 나왔잖아요. 시민들은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보기 바라는데 강동구 아파트 값이 하락 신호로 봐도 좋으냐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하락이 아니라 저는 정상화 과정의 정상화 조정 시작이다.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특히 서울은 이미 지방은 어느 정도 약간 조정 많이 됐습니다. 수도권의 일부도. 그래서 이 추세가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그 정책금리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면밀히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요번에 만약에 올려주는 힘이 약하면 이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패러다임이 깨졌다고 보면 돼요. 일례로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대기업들의 모든 기업들이 다 단톡방이 있었어요. 갭투기 단톡방.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지금 활동 안 합니다. 그러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수요들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뒤늦게 막 바쁘셔가지고 일만 하시던 분들이 뒤늦게 지금 따라 붙어가지고 또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시장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지 지금 뒤늦게 뭐 얼죽신 가지고 조금 또 펌핑하는데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해야 되겠다. 왜? 부동산은 정치 경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 다음에 소득이 가능하거나 대출 정책이 받쳐주면 주택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상황이 별로 좀 하방 쪽이지 다 상방 쪽은 없다라고 봅니다. 요인들이. 그래서 잘 판단하시 바라고 지금이 하락의 시작이라고 봐도 될까 그러셨는데 하락은 계속 됐잖아요. 2020년도 내렸다가 다시 올렸고 내렸다가 또 올렸고
요번에 내렸는데 또 올렸어요. 요번에 올렸는데 요번에 조금 올라갔죠. 또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럼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세 번째잖아요. 뭐 3세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짓말도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 국면이 확실히 이제 시작될 거다. 잠시 시기를 늦췄을 뿐이지. 그리고 자영업자나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한 이유가 뭘까요? 경제가 안 좋아서 인하했어요. 그런 부분이 코로나 때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분들이 2030, 40이 다 갑자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불장이 됐었지만 이제 22, 23, 24, 3년 겪으니까 다들 이제 약간 멘탈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 시장에서 거래량이 안 받쳐지면 주택 시장은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변동될 수도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피아라고 들으셨을까요? 마피아, 부동산 마피아. 이 부동산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를 마피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뭐 엄청 많고요. 본격적인 하락 신호가 아니라 이미 분양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4년 12월에 입주예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입주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뭐 어디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올해 5월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에 5월에 입주했는데 대단지요. 잘해도 좋습니다. 강남 4구, 마용성, 동작, 서대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13억 한 8, 9천인데 13억에 지금 거래가 돼요. 실제로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면 또 어디라고 말 안 하겠지만 거기는 11억에 분양을 했는데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10억 한 2, 3천에. 이거는 분양권이에요. 입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신축에 그 사람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그 마이너스 피를 왜 팔까요?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 마피아가 지금 서울은 이제 두 군데 이제 나왔고 내년 봄에 많이 나올 겁니다. 동대문구 쪽에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순하게 시장을 지금도 아직도 예전에 시장 상황에서 맞추셔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보시면 그건 시대착오적인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도 또 가세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당분간은 그냥 관망하고 시장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얼죽신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래도 나중에 오를 수 있으니까 올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깨진다는 건 뭐예요? 좀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게 뭐지? 물건이 많네.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최근에 신축 말고 강남 아파트들이 경매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는데 왜 강남에서 경매가 자꾸 더 많아지지? 역대 최다 물건이 나오고. 그러면 얘기 정리된 거잖아요. 어딘가에서는 잘못된 신호들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100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의 아파트가 뜨는 거를 마치 100개 아파트가 다 움직이는 것처럼 좀 과도하게 포장하는 언론의 역할도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 팩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경매 물건의 추이도 그렇고 또 임차권 등기라고 있잖아요. 전세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는데 왜 임차권 등기?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그걸 갖다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붙이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늘어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속칭 말하는 부동산 카르텔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커다란 대세를 지금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냉정하게 판단하기 바래요. 제가 뭐 하락론자라고 뭐 얘기하는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제가 집사라고 해서 최근에도 많이 샀어요. 적정하게 조정받으면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적정한 가격이 된 것은 접근할 수 있는 뭐 지방이나 좀 이런 데들은 조정이 많이 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들은 접근하셔도 되는 시기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서울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줘야지만 갑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 중에 갭 투자하신 분이 계시면 저를 많이 좀 미워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이 미워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투기꾼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서민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주체가 있어요. 전체 시장은 이 경제 주체가 여러 가지 경제 그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건데요. 경제가 좋으면 돈이 늘어나니까 주택 공급이 모자라면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주택 공급이 적어도 돈이 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택 공급이 적어도 수요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변화를 볼 때
지금까지 제가 30년을 부동산을 해왔지만 지금의 시장은 거의 2000년대, 2020년대는 끝물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축 아파트에서 깨지는 거는 차별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득 상위 1, 2%, 3% 그분들이 사시는 데가 강남인데 그 3%를 왜 97%에 적용을 하죠? 그건 기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조회수 늘리려고. 일반 아파트가 97%인데 그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미국은요, 베버리힐즈보다 더 높은 곳이 벨웨어라는 곳이에요. 보도에 안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잖아요. 참 이게 이제 끝물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추가 말씀드리면 제가 태어나서 부동산을 30년 넘게 했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관련 책자와 투자 이런 뭐 강의 이런 게 넘치는 게 처음입니다. 최대입니다. 일본이 버블 터지기 직전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일부 분들도 계시는데 인정합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강남 3구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정말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하는구나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수요자들도 정부가 정책금리인 1%, 2%짜리 안 냈으면 못 사는 가격입니다. 금리 1%, 2%짜리가 아니 기준금리가 3%인데 1%, 2% 갭이 2%잖아요. 그 누가 메꾸죠? 그거는 은행이 손해 보나요? 그 대한민국 국민 세금을 내잖아요. 2차 보전이라고 해서 이자 차익 보전. 이게 원래 어디서 내는 거냐면 중소기업이 어렵거나 또 파산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자 차익 보전 제도예요. 정부의 재정 중에. 왜? 국민들이 다 합의할 수 있잖아요.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싼 집값에다가 그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낸 돈으로 다 무주택자들이 낸 세금도 들어가잖아요. 메꾸면서 집값을 유지한다? 잘못됐죠. 그래서 실수요자라기보다는 그 실수요자들도 아마 주택가격이 내려가기를 바라지만 하도 안 내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은 끝까지 간다. 당연하죠. 근데 끝까지 갔는데 너무 비싸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너무 비싼 시기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얘기했잖아요. 뭐 원희룡 장관도 얘기했고 자기 입으로 그죠? 지금 국토부 장관도 알고 다 알아요. 전 국민이.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도외시하고 실수요자가 마치 정상적인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 금리를 1% 낮춰주니까 4%낼 이자가 4분의 1로 주니까 그러면 나 이거 싸게 샀다가 또 그 생각의 기조도 중요해요. 지금 집 사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은 로또 맞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갭투기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고민하고 계산하면서 이 집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꾸 안 내려올 것 같다라는 좀 막연한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지금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런 추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050이 자기의 주체적인 능력으로 집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는 가격인데 2030 신혼부부 저렴하게 줘가지고 배팅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야 이거 비정상이야 이러다가 뭐야 다 하네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프레임이 계속 10년 동안 왔죠. 근데 올해 하고 내년 사이에 이게 깨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야 미래가 있죠. 정신 차려야죠. 대한민국 국민들. 부동산 갖고 다 같이 망할 일이 있습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속에서 부동산이 건강하게 상승하는 시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당연히 모든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버슈팅 돼 있으니까 조정 구간이라고 저는 봐요. 조정이 없이 지금 버티고 가고 있다. 조정이 되고 나면 어려울 것 같지만 그 뒤부터는 다시 상승 건전한 상승 부동산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더 오르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전세 물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건이 늘어나면 뭐라고 항상 얘기합니까? 상승론자분들이. 공급이 부족하면 폭등한다 그러잖아요. 공급이 넘치면요. 폭락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유지 내지는 하방 압력이 있겠죠. 전세 물건이 7월 8월에 2만 7천 건이었어요. 지금 3만 1천, 2천, 3천 왔다 갔다 합니다. 3, 4천 개가 늘었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뭐 이런 예랑 비슷해요. 전세 대출을 강화하면 월세로 내몰리나 서민들, 젊은이들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전세 대출이 안 되면 월세로 가야 되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원래 전세 대출이 없으면 다 월세일 사람들인데 전세 대출을 저렴하게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이 안 되기 시작하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월세 가격은 어떻게 돼요? 월세도 전세에 맞춰서 형성되잖아요. 월세가 너무 비싸면 전세로 가겠죠. 빌려서, 그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결국은 주택 가격의 전세 가격을 유지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작년 봄에 정부에서 뭐 했습니까? 유주택자 전세 대출. 정말 괴물 같은 정책이 나왔죠. 아니, 유주택자가 왜 전세 대출을 받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비하인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 가격을 펌핑하기 위해서 어떤 카르텔들이 작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그 정책을 채택한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심하면 전세 DSR 시행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점점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더 이상 이걸로 가다가는 문제가 발생하겠다고 판단하니까 정부도 이쪽 방향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전체 흐름 속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전세 가격도 더 이상 올리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대출 7억으로 늘리면 되죠. 또 바로 펌핑 되겠죠. 그럼 주택 가격 얼마 되죠? 그럼 뭐 15억짜리가 또 20억 되겠죠? 그 누구 돈이에요? 전세 대출 돈이 국민 돈이잖아요. 국민 돈으로 집값을 펌핑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이가 누구죠? 건설사와 10%의 갭 투자한 분들이에요. 나머지 90%는 달궈하지 않습니다. 집값 오르면 세금만 더 내지. 자녀가 둘인 분은 정말 피토합니다. 전세 가격은 전세 대출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만약에 정부가 DSR을 시행한다고 하면 바로 전세 가격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의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논리는 뭐냐면 입주 물량 공급 부족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전세 가격이 거의 역전세 난리가 났을 때 정부에서 뭐 했어요? 임대인들한테 대출해 줬잖아요. 임대인들이 전세돈을 돌려줄 능력도 안 되는데 집을 사고 있잖아요. 이게 뭐 투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세 가격이 더 상승하는 거는 이것도 왜곡된 시장의 어떤 단면인데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전세 물건이 서울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분양권이 마이너스 P가 되는데 전세를 놓지 왜 안 놓을까요? 전세 가격이 안 받쳐주니까.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역풍선 효과로 이 전세 가격 상승은 좀 외람되지만 여러분 2022년도 하반기에 모 일간지에서 하반기 시장에 예측을 할 때 20명의 이제 전문가가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세 매매 다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전데요. 단순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지금도 보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요인이 없습니다. 없고 정부가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약간의 그 강화 조치를 살짝 했잖아요. 살짝 했는데 시장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파악이 됩니다. 아, 이 정도로 펀더멘탈이 약하구나. 전세 대출로 지금 버티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의 일반적인 소득 수준으로 이 전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대출로 해서 대출 이자 빨리면서 버티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가려면 지금 젊은이들 평균 소득 그 70% 이상이 서울도 70% 이상이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의 실수령액은 한 달에 460만 원이에요. 뭐 답 나오거든요. 최저 생계비가 230만 원, 260만 원인데 이렇게 판단하면 200만 원 모으면 1년이면 2천이에요. 2억 모으려면 이자까지 해도 7, 8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세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안 맞습니다. 시장에서 전세 가격은 전세 대출이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언론과 일종의 카르텔들이 형성돼 가지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방 요인이 더 추가된 거죠. 추가됐는데 향후 정책 금리에 대한 거하고 일기 신도시 정책 추진이 잘 될 것인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뭐 시장의 하방 요인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경제 요인 중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던지는 화두가 이제 1월 달에 나올 겁니다. 내년에. 나오는 게 그게 아마 대한민국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충격을 주게 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대기업들은 정보가 더 빠르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대기업들이 특히 부동산 쪽의 대기업들이 다 인원을 줄이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만 착각 속에 사시는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그러면 그 대기업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 좋은 팀원들을 잘 뽑아놓고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부터 좀 본격화된 거를 제가 이제 여러 건설회사 좀 강의를 가끔 다니다 보니까 듣는 정보가 있잖아요. 뉴스에 또 안 나와요. 소리 없이 다 지금 건설회사에서 인원 줄이고 있다는 뉴스가. 왜 줄일까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뭐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 입주력 공급이다 이런 거는 약간은 다시 한번 시장을 생각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이제 하방 요인이 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정책 자금에 대한 집행이 과연 가능할지, 일기 신도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것들이 그것도 뭐 너무 두서없이 급하게 나와가지고 지금도 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고 펌핑을 하는데 나중에 그거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서울에 아파트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한꺼번에 보시면 100개에 살던 사람 다 어디로 가죠?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지금 막 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도시계획의 기본, 특히 도시재생의 기본은 순환 개발이에요. 순차적 개발. 네, 그래서 여기에 만세대가 부셔질 때쯤에 여기 만세대가 생기게 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써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갖다가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다 부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없이 간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아마 또 정부가 바뀌고 나면 과연 유지가 될 것인지, 그럼 그 현장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와중에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건축비 추가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추가 분담금이 이번에 또 환율 올랐으니까 또 한 건축비 10% 오를 수도 있습니다. 건축비만 해도 부담되는 수준인데 조합원 수가 많은 현장들은 답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그 돈을 내야 돼요. 내가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 그래서 이 부분이 강남 사고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 부분에서 다른 지역들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시게 아파트는 300% 넘으면 닭장이 됩니다. 일기 신도시도 316%로 그건 이유가 있어요. 400% 지면요, 거기 집값 똥값 됩니다. 나중에 100%. 근데 지금 이제 200%에 지은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건축은 로또라는 게 뭐냐면 1970년, 80년대에 지은 주택공사가 지은 것들이 용적률이 100에서 120%예요. 근데 그걸 250% 지면은 집이 2배가 되잖아요. 2배가 되니까 집이 2배가 된 나머지 부분을 팔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건축비를 충분히 메꾸는데, 건축비하고 그럼 분양가하고 딱 비교하면 돼요. 건축비하고 분양가 수준이 비슷하면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근데 건축비보다 분양가가 많이 높아요. 강남 지역이죠. 그런 데는 사업성이 좀 다른 데보다 좋으니까 강남 로또가 나온 건데, 재건축 기본 30년을 하니까 노후주택은 20년을 줄여놨지만 그것도 말도 안 되죠. 100년 가는 콘크리트를 20년 만에 노후주택이라고 만드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그러면 여하튼 간에 30년이 기본이에요. 30년이 기본인데, 그럼 1990년도에 지은 게 이제 2020년 넘었으니까 30년 됐잖아요. 그게 이제 일기 신도시 해당되는 거고, 그냥 도시 정비를 해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노후로 해서 일기 신도시 뭐 선도 지역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316% 나왔단 말이에요. 용적률이. 일기 신도시 중에서 중동, 삼분, 평촌, 일산, 분당에서 분당과 일산은 160에서 180 사이인데 나머지는 다 200% 수준이에요. 200%에서 300%면 1.5배밖에 안 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2배 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 비잖아요. 근데 거기에 분양가는 또 어때요? 강남보다 다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분담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다. 분당은 그나마 강남의 인접 접근성 거리가 좀 입지가 가까우니까 움직이려는 힘이 강한데 일산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일산 집값이 지금 발표되고 나서 집값이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볼 때 과연 선도주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 상황에서 거기에는 많은 재원과 어떤 인력과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주 대책도 지금 확립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부착되고, 이걸 갖다 그러면 이번 정부의 정책이라고 열심히 일할 공무원이 누가 있을까요?
무조건 6개월 동안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는 척 하겠죠? 저는 그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볼 건 뭐냐,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돈 버는 시대는 일단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일본처럼 부동산이 활활 불타오르던 그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가셔야 되고, 그 와중에 뭐 똘똘한 한 채로 인해서 강남 3구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강남 3구에서 50분만 떨어지면 4분의 1 가격의 집을 사는데 가성비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것도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일기 신도시는요, 건물만 현대식이 아닐 뿐이지요, 나머지 도로, 교통, 학교, 치안 이런 건요 전 세계에서 수준급입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1990년대에 일기 신도시 할 때, 그때 군대가 지하던 시절이니까 전 세계 최고의 그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론을 다 가져와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봐라 이래서 만든 게 일기 신도시예요. 너무 잘 지어졌고, 지금 가보시면 여러분 이 초목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부터 모든 환경이 퍼펙트해요. 다만 시대착오 적인 게 있었죠. 그때만 해도 집에 차 한 대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주차장 대수를 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르게 됐죠. 주차장 부족 문제하고 1990년에 지은 건 여러분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90년에는요 배관이 강관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음마아파트 눈물 나오는 얘기 들으시잖아요. 강관밖에 없던 시절이에요. 전 세계는 그래서 코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녹이 슬어서 눈물이 나오면 그때 관을 갈 수 있게 쉽게 하기 위해서 건축에 코아라는 걸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쉽게 했는데, 우리는 막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그냥 시멘트 하나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관을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도 기법은 나왔어요. 그리고 90년 후반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녹물이 이제 안 나오는 PVC관하고 동관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지은 것들이 지금 일기 신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는 그 배관을, 그러니까 건축비를 많이 안 들이고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준비가 돼 왔던 거예요. 왜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봤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용인의 예를 들면 아실 거예요. 용인에 막 건축회가 허가를 내줬는데 집지라고, 갑자기 여기는 안 된대요. 안 돼가지고 10개의 땅이 있으면 와서 추첨을 했어요. 왜 하나만, 2개만 지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수라는 그 정화조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떵이 넘치겠죠? 그런 데서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조 시설이라는 게 뭐 기반 시설의 하나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기 신도시도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160%에 살고 있는데 300% 올렸단 말이에요. 100명이 살다 2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덩이 내려가는 관이 2배로 돼야 되잖아요. 그럼 땅 파야 되잖아요. 그 돈 누가 내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올린 용적률에서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나쁜 점이 뭐냐면, 도시계획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국토부가 준비를 하고 도시계획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꼭 우리 개인들의 재산을 갖다 용적률을 올려주는 척 하면서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부 체납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길 거예요, 주민들하고. 왜냐하면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4분의 1의 자기 땅의 지분이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 가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또 뭐 과정 속에서 감정평가 문제부터 해서 뭐 조합 대표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도 탄핵과 상관없이 일기 신도시 이거 정말 제가 죽기 전에 못 볼 것 같다 그랬어요. 신도시 전체 면적이 있으면, 자, 이걸 한 번에 보실 수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차적 개발, 그러면 블록별로 차례대로 가야 돼요. 블록별 하나하나 토스해서 인터벌로 들어가는 데가 4년에서 5년 걸려요. 그러면 제가 분당을 한번 쪼개서 나눠봤어요. 60년, 70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은 이미 분당 팔고 나온 거예요. 선도 지역은 그나마 좀 나은 거죠. 안 된 지역은 어떻게 돼요? 지자체에서 그걸 다 내줄 수가 없잖아요. 허가를. 순차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주대책지가 있으면 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여러분 아실게, 일기 신도시가 분당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띡 해가지고 당연히 용적률 올려주는데 좋다 그러죠. 그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책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게 실행하려면 정말 많은 인력이 달라붙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성공적으로 안 나왔더라면 지금 단지별로 알아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좀 할 때예요. 알아서 순차적으로 벌써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없었으면 도리어 지켜봐야겠지만 분당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제가 있기 전에는 못 볼 것 같고 우리 2030 분들은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라. 차라리 그냥 뭐 1000세대짜리가 있는데 조합장이 좋으셔가지고 일기 신도시와 상관없이 도시및 정비법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다.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일단 탄핵 트리거가 나왔고 건설사하고 신탁사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잘 처리하면 천만다행이고요. 근데 그 자영업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생활안정자가 뭐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경제가 다우닝 단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부동산으로 인한 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회복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면 어떻게 돼요? 쓰러질 것이고 쓰러지면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경매 물건들이. 이걸 어떻게 잘 넘기냐인데 지금의 분위기가 탄핵까지 겹치고 이런데 신탁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탁사 문제도 이게 해결책이 있을 때 구조조정을 하는 건데 해결책이 없으면 구조 개혁을 해야 되죠. 그죠? 워크아웃이 아니라 살아날 가망이 없는 현장들이 많은 거를 지금도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신탁사발로 터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신탁사가 한 현장이 아니라 여러 현장을 갖고 있거든요. 몇십 개 현장씩. 신탁사가 무너지면 다 일단 아웃이에요. 버닝 아웃인데 그럼 거기 관계된 대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돈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뭐 대주 다니고 그게 없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대주 다니고 뭐 나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정부 정책이 안 먹히기 시작해요. 그 시기가 지나야 또 구조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세게 충격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자영업자 리스크, 신탁사 건설사 리스크, 저축은행 리스크, 또 캐피탈도 문제가 있습니다. 캐피탈 리스크도 있고 또 허그의 것도 있습니다. 허그가 지금 돈이 없어서 전세보증 대출을 스톱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여러 곳에 지금 내관들이 많은데 잘 해결하면 이쁘게 연착륙 될 것이고 잘 해결 안 되면 좀 세게 충격받아서 몇 년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우리 주식초등학교 시청자가 뭐 전국에 있을 텐데 지방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조정받았어요. 그리고 뭐 조금 좋은 단지들은 호가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여전히 하방 압력이고 약간 넥스트 단지를 가면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인 경우라면 여력이 되는데 기본이 그거예요. 자기 소득에서 주택 대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는 금액이 소득의 30% 이하면은 그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국 언젠가는 조정받고 가면은 나중엔 평균선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부부나 집안이시라면 자기 소득이 받쳐주면 아무 때나 사도 돼요. 너무 높을 땐 좀 피하는 게 낫고 지금처럼 조정기라면은 발품 조금 팔면은 적정한 가격에 사시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릴 건 이번 10몇 년 동안의 이런 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생각 잘 판단하셔가지고 소득이 받쳐주면 막 이거 재지 마시고 조정 많은 데 가셔서 부동산 여러 군데 가시면 뭐 2억짜리부터 2억 5천, 3천, 3억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2억짜리 사면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또 어떤 뭐 안정적인 어떤 시장 조사를 하시면서 자기의 자산 관리랑 잘 맞추시면 집은 아무 때나 사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나은데 그걸 기다리다가 또 세월 잡고 하잖아요. 중요한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딱 간단합니다. 자기 소득 비교해서 30%다. 그러면 편하게 가자 하고 열심히 살고 행복한 게 좋죠. 그 뭐 집 무리해서 샀다가 싸움나 이런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은 능력이 될 때는 살 수 있는데 무리하지 마시라고, 특히 지금 시기는 더욱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R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에요. 그걸 맞춰봤을 때 똑같은 주거 환경에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뭐 보유세나 이런 것들 다 따진다든지 이런 거 하고 감가상가 이런 거 따진 거 하고 계산했을 때 전문 직종의 고소득자들은
렌탈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급 전문직들은 렌탈 아파트에 많이 살아요.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는 이제 일이 좀 적으신 분들 일손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렌탈하는 아파트들은 고급이고 다 서비스가 거의 퍼펙트해요. 보안도 그렇고. 근데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전문직들 하위 클래스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전용 어떤 그 밴드에 맞는 주택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년 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도 몇 군데 지금 했는데 대부분 수익률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요. 이 외국계 업계들 간에도 한국 시장 좋대. 계산해 보면 그겁니다. 땅값 대비 렌탈비 대비 수요 딱 계산하거든요.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여의도라든지 강남 일대는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국계 회사들 직원분들이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아파트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해외 스타일의 이제 어떤 주거와 함께 사무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시스템이 갖춰진 레지던스 뭐 이런 형태를 원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별로 없어서 이쪽으로 지금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정부도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협력관계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카르텔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좀 지원해 주면 어떤 일정 계층의 수요를 갖다가 이쪽으로 좀 이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시장 분산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도 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뭐 터부시할 정책도 아니고 그리고 외국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들어오겠죠. 그런 지금 시장이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 각축전 형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예전에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IB 그 투자사들이요 대부분 철수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 시장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아파트가 나오면 실제로 말하는 강남 아파트들이 약간 그 수요가 좀 반감되는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